자, 이제 KF21 얘기 그만 끝내고요. 오늘 원래 스토리 일본 얘기를 하죠. 일본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방향감각 상실 증세예요. 사회가 방향감각을 상실해 있고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우리 보도는 됐는데 많이 사람들이 그 일본 일이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무지하게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일본이. 언제부터냐?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의 군함이 일본 열도를 뺑뺑 돌면서 위협해요. 작년 10월에는 두 나라 군함이 함께 돌았어요. 지금 이제 연두색은 러시아 군함이 이동 코스고요. 빨간색은 중국 군함이 이동 코스입니다. 그냥 0이에요, 거의. 이 굴욕적 위협에 일본은 효과적으로 저항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면 제주도와 목포 사이, 제주도와 해남 사이에 중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전부 어선이라도 몰고 나가서 다 길 막고 서 있을걸? 길 막고 바다 위에서 둥둥 떠 있을걸? 그리고 뭐 나라는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당장 엄청 손해보더라도 중국이랑 다 끊어라 그러고.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저 효과적 저항을 못해. 그냥 겁에 바짝 질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매뉴얼에 없어. 매뉴얼에. 저게 매뉴얼 천국이라.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야, 그 스가루 해협. 스가루 해협이라는 게 저기 저 메뉴에 저 횟꼬부라지인데 그게 스가루 해협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이죠. 저기가 양쪽이 20km밖에 안 돼요. 그럼 영해라는 건 22km까지, 12해리까지가 영해인데. 그러면은 영해네, 저게. 근데 영해를 어떻게 남의 나라 군함이 지나가? 저게 또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저게 우리랑도 관계가 있어요. 정말 황당한 짓을 일본이 저질렀는데요. 영해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967년 일본이 비핵 3원칙을 딱 표방을 합니다. 우리 일본은요, 핵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핵을 유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3원칙을 선언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월남전에서 미국이 깨졌거든. 이제 미국이 이제 맛 갈 것 같거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저 핵을 유치하지 않는다가 되니까요. 미국 핵잠 같은 게 이제 일본 저 스가루 해협 같은 걸 통과할 때 무슨 어떻게 저를 동해로 또 지나가거나 이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주권 국가인 일본한테 신고하고 잠수함이 수면에 떠서 미국 깃발을 딱 달고 그래서 가야 돼요. 저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야, 우리 그러긴 싫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우리 그냥 좀 지나다닐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일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미국이 이제 힘도 빠졌고 베트남에서도 졌고 그런데 너희 한번 뭐 먹어봐라 이거지. 심수를 확 부린다고 자해소동을 해요. 뭐냐면 소야 해협. 소야 해협은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해협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루 해협. 그 다음에 스시마 해협. 스시마 해협은 대마도와 큐슈 사이에 큐슈 혼슈 있는데 그 사이 해협입니다. 일본 측. 그러니까 스시마를 가운데 놓고 한반도 쪽은 대한해협이라고 부르고요. 스시마를 가운데 놓고 일본 쪽은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야, 스가루, 스시마 해협에서 0의 12해리를 3해리로 좁혀요. 우리는 3해리까지만 영해권 주장할 거고요. 3해리 바깥에서부터는 국제 공영수역이니까 마음대로 다니세요. 어떻게 보면 미국 러비를 들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뭐 먹인 거죠. 그때는 뭐 중국은 힘이 약했었고 야, 소련 너희도 다녀도 돼. 이 소리죠. 우리가 왜 미국만 특별히 봐줄 거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 복잡한 심내에서 심술이 차 올라온 나머지 자해소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스가루 해협이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해가 아니에요. 일본 스스로 영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6km까지만. 그러니까 저기 한 20km 되거든요. 20km 되니까 이쪽에서 혼슈 쪽에서 6km. 그 다음에 홋카이도 쪽에서 6km, 12km 빼고 나면 중간에 8km 남잖아요. 그 8km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영해 침범이 아니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이제 오키나와 열도 사이 쏙 돌아가지고 오즈미 해협 싹 돌아서 이제 또 일본 열도 딱 러시아 군함, 중국 군함 딱 줄지어 갖고 아 저게 뭐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기분 나쁜 게 야 동해가 너희만 동해냐? 거기 우리 앞바다야.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스시마 해협을 포기를 안 하면요. 그 영해를 포기를 안 해. 원래 12해리를 다 지켰으면 일본 쪽에서 12해리 24km 끊고 한국 거제도에서 24km 끊으면 대한해협도 다 양쪽 나라의 영해로 딱 커버가 돼요. 그리고 스시마 해협 쪽은 일본에서 이키섬 그 다음에 혼슈 이렇게까지 또 하면 다 22km로 싹 커버가 돼요. 22km씩. 그것도 그 안에 다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일본과 한국이 딱 손을 잡으면 대한해협과 스시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배는 소련 배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잠수함이나 아까 그 소야 해협이요. 그러니까 사할린과 혼슈 사이의 해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주 얕은 데가 많은 사할린 해협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위에. 사할린 해협은 얕은 물이 600km나 일자형으로 돼 있어요. 600km가 넘어요, 그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딱 초계하면은 어떻게 드나드는지 다 보인다고. 그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중국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중국이 뭐 뺑글 돌아서 저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다 봐줬다는 건데. 자기 영해 통해서 들어오도록.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해의 안전이라 그러면 한국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72년에 우리한테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한해협이 봉쇄가 불가능해지니까 대한해협이 스시마 쪽에서 22km 나오고 우리가 22km 들어가면 봉쇄하고도 남아요. 근데 자기들이 6km밖에 5, 6km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봉쇄가 안 된다고. 스시마 해협 쪽도 뻥 뚫려 있고. 우리랑 직결돼 있잖아요. 동해에 중국 배랑 러시아 배가 와서 날뛸 수 있도록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자해소송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지금 아주 심사가 꼬여 있어서 좀 배 좀 긋고 자해 좀 해야겠는데 그럼 다 이 피바다 되면서 너도 좀 손해볼 것 같지만 좀 봐줘라. 이러면서 우리한테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자해를 하더라도. 상의도 없이 그냥 맥어버린 거야. 그냥.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 이게 뭐 정상이 아니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 제일교포 강제북송할 때 정신줄 놓은 거고요. 이거 영해 포기할 때 정신줄 놓은 거. 제일교포 강제북송은 1959년에 시작됐고요. 87년까지인가 뭐 그렇게 거의 30년. 그 다음에 이게 영해 포기 사건 그러니까 근거는 67년도에 비핵 3원칙이고요. 조치는 72년입니다. 72년에 이미 그때 뭔가 방향감각 상실한 인간들이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옆에는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지금 자기 영해 지키겠다고 우리한테 중고 무기 다 감사하면서 받아가서 지금 결사적으로 하잖아요. 이것만도 못한 거지, 일본 해온 짓이. 그런데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저 정도로 노골적인 도발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노골적인 도발이에요. 이런 도발 왜 하냐? 얘들이 지금 간이 부어 있어요. 이게 간이 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극권 때문에 그래요. 아크틸 라인. 이 북극권 개발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쇠빙 LNG선도 기여를 했죠. 그전엔 쇠빙선 따로 있고 LNG선이 따로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또 대우조선에 가서 탁 러시아한테 가서 우리가 말이죠. LNG선이 쇠빙 기능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NG선에 쇠빙 기능을 넣은 거를 또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줘서 푸틴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구박을 덜 하고 있죠. 우리한테 엔지니어링 서비스 안 받으면 자기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저 북극의 야망이, 쭈그러들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정도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푸틴이 과대망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중해도 먹어야겠고, 북극 동아시아도 먹어야겠고 이제 양쪽으로 다 먹게 생긴 거야. 이 푸틴의 과대망상에 시진핑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 전쟁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유럽을 포함한 자유지정 입장에서는 요것들 봐라. 요거 한 쌍의 바퀴벌레들일세요. 요번에 차제 러시아는 세계 그 무역 금융으로부터 추방해버리고 중국은 한 번 더 팔 한 번 더 비틀어야겠네. 이렇게 된 거죠. 중국 쇠락의 가속화가 자초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석유가스의 저주, 북극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러시아가. 자, 이런 상태니까 이제 간이 부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중국 옆에다 끼고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발작을 하든가. 그래서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붙었을 때 엄청 강성 입장 막 했었죠. 우리는 강성인 듯 아닌 듯 하는데 강성인 듯 아닌 듯 하면서도 우리는 K9 전차 그 폴란드를 자꾸 이렇게 빼주고 뭐 이렇게 슬슬슬 아래로 빼주니까 뭘 빼줬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폴란드 통해서 폴란드는 그거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넣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자기 거 채우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우크라이나로 넣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운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짓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얌전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앞장서서 실속 없이 발작하다가 러시아한테 찍혀갖고 지금 푸틴이 일본 잡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실제로 저런 일, 아까 저런 그 일본 뺑뺑이 사건, 뺑뺑 도는 사건 벌어졌을 때 또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저항 못하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방향 감각이 상실돼 있고 무기력해요. 엉뚱한 짓하고. 자, 이제 시원한 바다 얼음 빙수, 얼음 화채 한 잔 하시고 더 이어가죠. 북극원 개발과 미국의 반응 한번 잠깐 보시고, 그래야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일본이 엮여 있는 거. 그래야 또 일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방향 감각이 상실돼 있고 무기력한지, 그 전체가 그런 거예요. In 2017, a Russian oil tanker travelled across the Arctic without needing an icebreaker. That's a huge deal. The journey connected Asia to Europe in just 19 days, far shorter than the 48 days it normally takes for ships to go from China to Europe's largest port in Rotterdam. That's right, our warming climate is melting the ice caps and has made this patch of ocean available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making it easier for us to transport the fossil fuels that caused the ice to melt in the first place. It's an irony-heavy ocean trade route we've never had before, and right now Russia is in the middle of a massive construction drive to lay claim. We're concerned about Russia's claim over the international waters of the Northern Sea Route, including its newly announced plans to connect it with China's maritime Silk Road. The US 네, 저 폼페오 연설은 2019년에 한 연설입니다. 2019년에 저기 국무장관 할 때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해요. 혹은 나중에 또 저런 연설을 다른 데 가서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저 북극 러시아의 북극 개발에 대한 저게 나왔어요. 러시아가 지금 북극이 그 대륙붕으로 쭉 뻗어져 나오거든요. 러시아 쪽에. 근데 저거 대륙붕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기도 우리 대륙붕이다. 그래서 진짜 북극 원점에 가서도 저것도 우리 거다라고 지금 깃발 꽂고 난리가 아니에요. 북극 원점 밑에 있는 바다 대륙붕도 우리 거다라 그러고.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간이 부어 있는 상태죠.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가.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무슨 뭐 재무장한다, 군국주의화 돼가지고 한국을 침공합니다. 천만에요. 재무장에서 지금 일본이 한 55조 정도 국방 예산 쓰는데요. 그거 뭐 11% 늘린다 그래봐 60조, 7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보다 인구가 1.1, 그러니까 일본이 한 1억 한 1,000만, 2,000만 될 거 우리가 5천만인데 우리 인구의 2배가 넘는데. 그래서 일본의 무슨 재무장 이런 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도 지금 짐이 한 짐이에요, 한 짐.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을 적으로 돌릴 생각, 군사적 적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일본 우리가 잘 다뤄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일본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정신 실종의 또 다른 예죠. 일본이 이제 제6세대 이제 그 전투기 개발하겠다고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과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근데 6세대 전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엄청 최첨단이에요. 일단 이 엔진 자체가 터보 램젯 엔진입니다. 터보 램젯 엔진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그 미국의 장거리 고고도 초음속 비밀 무기가 있어요. SR-71. 그리고 SR-71의 뒤를 잇는 SR-72. 2025년에 취향한다. 그건 아래 그림입니다. 저 SR-71 보면 엔진이 뭐 앞에 이렇게 뾰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게 램젯 엔진이거든요. 근데 내부는 또 터보제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젯, 터보 램젯 엔진입니다. 터보 램젯 엔진인데 저런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롤스로이스 영국 쪽 템페스트 프로젝트의 뜻이. 그리고 저기가 엄청난 전기 발전 능력을 쓰겠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좀 공상과학적인 데가 있어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일본이 거기랑 손을 잡았다고요. 야, 그거 보면서 저는 근데 그 손잡은 내용을 보면 엔진 누가 개발해? 롤스로이스야. 그러면 시스템 통합, 아까 우리가 최첨단 전투기에서 시스템 통합이 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든 지능이 다 몰리고 그게 지능 덩어리인데 그거 누가 해? 에비오닉스, 운항이라 그래야죠. 운항과 시스템 통합을 그걸 영국의 BAE가 해요. 그럼 일본은 뭐라 하는데? 전자 서브 시스템 몇 개 납품하는 거야. 저런 건 뭐하러 하냐고, 돈 질러 가면서. 거기다가 최첨단 무기의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그걸 다루려고 합니다. 최첨단 무기의 역설. 이게 뭐냐면 최첨단 무기는 산업이 아니에요. 팔 수가 없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제 KF-21이 그 최첨단에 딱 반보 못 미친 거거든요. 5.5 세대, 5.5 플러스, 5.5까지는 우리가 베스트로 올라가, 제일 먼저. 6에는 안 가. 6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욕심내서 6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비행기 한 대가, 그래봐야 우리가 꼴랑 5대 써. 그럼 한 대가, 비행기 값까지 해서 한 대가 한 3조 하는 거야. 3조, 4조. 개발비 20조 들었어. 근데 5대. 그러면 개발비가 한 대당 4조네. 비행기 한 대에 1조 제작비 들고. 그럼 한 대가 5조짜리네. 최첨단이 그런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팔면 안 돼, 저건. 제국이 혼자만 쓰려고 만드는 팔 수 없는 무기예요. 최첨단 무기가 뭐냐 정의해보면 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혼자만 쓰려고 만드는 팔 수 없는 무기가 최첨단 무기야. 저게 최첨단 무기의 역설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저런 거 만들겠다고 덤빌 군번이냐 이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연료통 안 채우고 6,000km를 항속할 수 있는 5.5 세대예요. 6,000km가 일본 본토에서 딱 뜨면 중국 신부 타격하고 러시아 신부를 타격한다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주적이 뭐냐? 주전장이 어디냐? 주적과 주전장 게임이거든요. 6,000km, 연료통 채우면 8,000km, 공중급여 한 번 때리면 그거 이상 가는 5.5 세대. 일본이 저걸 하겠다고 나섰으면요,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KF-21이. 우리가 다음번에 저거 해야 돼요. 6세대까지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건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꼴랑 5대 쓰겠다고 한 3, 40조 내다 버리는 거예요. 개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최첨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5.5 세대는요, 우리가 쓰는 기능 몇 개 빼고 약화시켜갖고 바깥에 팔 수가 있어.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해서. (5.5까지는) 버전 다운그레이드해서 4.5나 고 언저리까지 다운그레이드해서 바깥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6세대를 가면 저건 답이 없다 이거야. 저거는. 그 다음에 영국이 주도하면 영국이 항속거리 6,000km짜리 만들겠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항속거리가 2,000에서 2,500km입니다. 유럽 전장의 특징이. 그러면 일본 본토에서 떠서 어디까지 오는데? 갈 데가 없어. 2,000km, 1,000km밖에 못 가. 서울도 잘 못 올 텐데 1,000km면.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깝깝한 얘기예요. 지금 일본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저걸 제품 컨셉을 못 잡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참 저러더라고요. 좀 제대로 된 영역에 딱 들어오면 제품 컨셉을 못 잡아요. 부분 기술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연료통 안 채우고 항속 6,000km를 가는 5.5세대, 5.5 플러스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본이 이미 엔진과 동체를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동체 기술과 엔진 기술을. 일본의 그 무슨 XF9인가? 그 좋은 엔진이에요. 그거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그 너무 단발이 너무 좋아 성능이. 그러니까 성능을 좀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조금 성능 떨어뜨리고 약간 더 저기 뭐라 그럴까 너무 고성능 내려고 연료 효율성을 극악할 거예요. 그 연료 효율성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추력이 그러니까 이 전투기 엔진이 그렇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높아지면 여객기 엔진처럼 변해가면서 연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비율이 높아지면서 연료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연료 효율성이 높이려면 여객기 엔진처럼 가면서 순간 추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순간 추진력을 높이려면 연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거리로 가야 되니까 지금 일본이 개발해놓은 XF9인가 하는 게 너무나 순간 추진력도 좋고 너무나 파워가 좋아요. 그 사이즈도 아주 작고.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을 해서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추력을 낮추고 그 대신에 그걸 2개 채우고 그러면 대형 비행기 만들 수 있죠. 지금 하나가 걔가 4만 파운드가 내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추력을 한 3만 파운드 급으로 낮춰서 2개 채우면 6만 파운드 되잖아요. 그럼 대형을 만들 수 있죠. 6만이나 7만. 그러니까 엔진 노하우를 이미 갖고 있는 거라고요. 동체도 비행기 여러 번 설계해 본 애들이에요. 쟤들. 동체 노하우도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 제품 컨셉 잘 잡고 있는 기술 갖고 자기들이 하면은 열심히 하면 빨리 해. 그런데 비어있는 게 있어 일본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뭐냐면 통합진영을 못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그걸 고급지게 하는 게 굉장히 늦어. 그 다음에 무기를 수배해서 채워넣는 게 늦어. 그 다음에 레이더 등 한전 장비를 제대로 싹박하게 만들어내는 게 늦어. 실마리가 되는 그 단품 기술까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체계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작동하는. 그게 늦어. 제조 과정 관리가 안 돼. 개발 기한을 못 지켜. 원가 제하고 안 돼. 그래서 일본 무기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못 버리고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 3번째 걸 고치고 첫 번째 거 제품 기획을 잘해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 야, 일본이 참 뭔가 이 기본적인 이 정신을 작동하는 방식이 뭔가 방향 감각이 상실해 있고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까 그 영토 포기부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전 2개의 사례를 꼽는데요. 자, 이런 방향 감각 상실과 무기력에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